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야 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김건희, 최혜병 새 특검법.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할 특검이지요. 오로지 권력에 미쳐서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과 김건희. 급기야 그걸 막아보겠다고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스팔트에 누워보고 부정선거에 기대보고 똘마니들한테 엎혀보고 별 수작을 다 부려봤지만 결국은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난 격입니다. 감히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날뛰었던 자들의 그 최후 우리가 기억하지요? 눈에 선합니다. 김밥을 먹어가면서 4시간 동안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국무회의다운 회의를 처음 해보려니 국무위원들 솔직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중에 조금이라도 정신 제대로 박힌 국무위원은 내심 부럽고 한탄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런 대통령 만났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나라가 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이 이번에 대선 승리 축하로 준비한 달로 롤 케이크 정말 맛있고 좋은데요. 이게 28개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며칠씩 드셔도 좋은데 건강한 케이크. 그런데 맛있고 이번에 꼭 사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딸기도 있고 우유도 있고 가나슈도 있고 막 이런 저당 순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 많이 드시고요. 김종희 님이 정말 맛있었어요. 냉장고 내내 들락날락하면서 먹었어요. 군것질 안 하는 신랑도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셨는데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이번 기회에 많이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가실 일들이 많은 철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어리원들 특히 사랑해 주시는 선크림인데 이번에 대선 승리 축하 기념으로 1+1 행사 준비했으니까요. 이럴 때 준비하시면 또 10,000원짜리 고급 클렌징 바까지 무료로 드립니다. 이럴 때 장만하셔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제 70주년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현충일 추념식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들어봤는데요. 정말 절제되고 그러면서도 묵직하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추념사 얼마 만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댓글창에 우리 정어리원들의 댓글도 정말 활기가 넘치던데요. 이진희님, 현충일 추념사를 내 생애 54년 만에 처음으로 다 들었네요. 이게 나라지요. 감동이었어요. 지금부터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청해야지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 현충일 추념사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채균님, 잘 보지도 않던 기념식 중계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 보려고요. 매일같이 가슴이 벅차고 뭉클해서 수시로 울컥울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어리 떼님들 반갑습니다. 좋아요는 입장과 동시에 사정없이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예,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2번 누르면 다시 꺼져버립니다. 정충기님, 백운기 앵커님, 누굴 만나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신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요즘 그러세요. 이선자님,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해피 아침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친정 부모님 2분이 안장되어 계시는 이천 호국원에 왔어요. 오늘 호국원 가셨군요. 정수농님, 귀를 막고 살았는데 지금은 뉴스가 기다려집니다. 꽃다지님, 뉴스를 찾아봅니다. 혹시 대통령 나올까 싶어서. 예, 정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지요. 우리 패널분들 소개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해남의 김서군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해남에 사시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나 혼자 태극기 개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현충일에 저렇게 반기 또 조기 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국경일이나 또 이럴 때 태극기 안 다는 분들이 많지요. 태극기 다는 분들 찾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태극기 부대 영향도 좀 있고 민주당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태극기들 또 메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이제 태극기도 되찾아서 진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봅시다. 태극기 다신 김서구님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용남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김용남 의원님 민주당 입당하시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는데 그때 안 하셨으면 혼자서 뻘쭘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닝부터 제가 같이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 항상 한 10분쯤 있다가 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쪽은 방송 없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방송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서 예.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정하라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하니까 겁나게 좋구만. 예. 자, 참. 쓰리맘님, 추념식을 끝까지 시청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저는 방송 전에 추념식 좀 보고 왔는데 준비하시느라고들 제대로 못 보셨죠? 네, 잠깐 처음에 그 인사 나눈 장면만 보고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좀 특별했어요. 쭉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이 그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정성 이런 표현이 좀 진부하지만 그걸 참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분은 대통령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추념사가 참 좋았어요. 그 지나치게 레토릭에 치우치지 않고 묵직하면서도 정제되고 그런 추념사. 저는 두 가지가 좀 와닿았습니다. 뭐 가장 상식적이고 이게 뭐랄까 이 말씀하시는 게 그 취임 선서식 때도 그랬고요. 오늘 뭐 추념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 흥한다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간 현충일을 추념하면서 이런 원칙이나 상식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실제 어디에서 비롯됐고 누구의 희생으로부터 이제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고 희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또 잊고 지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기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윤정님, 좀 전에 현충일 추념식 봤습니다. 참혹했던 윤정권 3년, 비상계엄 후 불안했던 6개월의 삶이 불과 며칠 사이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됐던 특검법 통과됐지요.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고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들지요. 경호처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불편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행렬도 좀 줄이고. 그리고 첫날은 한남동 관저 참 들어가기가 그렇죠. 저 같으면 막 말리고 싶은데 안 가해서 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또 그것도 세금 드니까 그래 들어가기 싫지만 당분간은 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남동 관저 좀 쓰고 청와대 고치면 또 하고 청와대 고치는 것도 그래요. 윤석열 보십시오. 0시부터 개방한다. 그 전날 나가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쫓아냈죠. 그리고 그냥 아니 당장에 있는데 그 인수위 그 기간에 고치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보안은 제대로 됐겠으며 도청 방지는 제대로 됐겠는지 그것도 그 공사 어디다 맡겼습니까? 뭐 몇 그램? 21g? 21g? 뭐 이런 데다가 맡기고 다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먹으려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대통령 당선되고 곧바로 이제 청와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딱 맞고 자 공사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아이고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 못 보겠냐고 막 또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국무회의를 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이런 여유 그런 것도 참 보기 좋았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무리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 말고 김영남 의원님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좀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마음에 드는 거에 대비되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사실은 더 드러나는 거죠. 이 갑자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 용산을 옮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거주지가 그러니까 관저가 이 사무실하고 동떨어진 데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다 교통 통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1호 터널을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 1호 터널 딱 나오는 순간부터 핸드폰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예. 그러면 전파 방해를 쏘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출퇴근 시간이나 그러면 일정하게 하던지 아무 때나 나오고 아무 때나 들어가니까 수시로 막혔다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사고를 쳐놓은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근데 다시 청와대로 이제 옮겨가는 것도 사실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의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청와대 안에 있으면 그 사실은 관내에 관저도 있고 직무실도 있는 거니까 외부하고 그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일도 없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한 구절로 표현되는 실용적 시장주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말에서 뭐 한남동 관저 솔직히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깨름직하죠. 그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용산 직무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비용이 다 발생하니까 최대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뭐 당분간이라도 만들어 놓은데 예. 지내고 용산 직무실도 쓰지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일단 세종시의 어떤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게 다 실용주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오늘 좀 일찍 오셔서 그런지 박영식 앵커님이 김영남 의원님 말이 옛날보다 좀 더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아니 그니까 하긴 했지만 훨씬 더 빨라지고 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 무지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도 그래서 저도 제가 출연했던 걸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느리더라고. 적어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어야겠더라고요. 근데 느리다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했고
쫄깃쫄깃해요. 네.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쫄깃쫄깃해. 전달력이 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쉼의 포인트가 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들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 좋은 거니까. 기분인데 박영식 앵커님 혹시 이재명 대통령 성대모사도 해요? 아 거기까지는 많이 아직? 못해서 아주 조금씩만 한번 그냥 가능한 거 뭐 있어요? 뭐 예의가 없네. 뭐 이 정도까지만 중간중간 이제 MSG 칠 때 예의가 없네. 어디 언론사죠? 우리 해경이 뒤통수를 칠 뻔했어요. 예의가 없네. 이런 거 가끔 했습니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그것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나는 참,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있나 싶은데 그 정진석이 시켰겠죠. 아니 어떻게 떠나면서 그렇게 해놓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필기도구까지도 없다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하고 김정욱 원장님은 두 분은 청와대 계셔보셨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일을 못하면 나라를 마비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정마비죠. 국정마비죠. 이거는 내란죄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그 느낌은 이건 증거인멸이다. 당에서도 다들 얘기하듯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특히 우리가 내란의 전모를 전혀 지금 밝히지 못했잖아요. 이를테면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총리 이하 장관들한테 나눠준 그 페이퍼들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부터 해서 사실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란 수계는 저렇게 구속 취소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투표까지 하고 나머지 사령관들은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인데 곧 뭐 구속 만료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실을 갔는데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이거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장면은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책임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은 떴다방 정권이었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는 인수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인수위 기간 동안 넘길 건 넘기고 소위 늘공들은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어공들 중에서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함께 해야 될 공보나 뭐 사진 찍는 분, 이런 분들 홍보 파트, 그분들 한 3분 정도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컴퓨터니 뭐니 그대로 다 있었는데 MB 정권에서는 그 이지원 시스템을 쓰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스템은 예전 거로 자기네가 썼다고 합니다. 자,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늘공들 그대로 다 있었고요. 소위 어공들은 이제 인사 나는 문재인 정부에 새로 들어가서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니 뭐니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비품이니 뭐니 이런 거 다 국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싸그리 다 어디로 치웠는지 알 수 없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중간에 국가 대통령 이제 기록물 같은 것은 기록관으로 다 이전하고 남은 것만 그냥 폐기시키고 그대로 아이디 패스워드 다 놔두고 붙여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테면 나가라 쫓겨나가지고 청와대 안 쓴다 이래가지고 이삿짐 싸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요. 분명히 여기는 모종의 무엇인가가 있다. 증거인멸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김석훈 님이 공무원이시거든요. 국가기관의 모든 물건은 공공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일련 번호, 기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폐기할 때도 기표지 떼고 기표지는 보관하고 물건만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국 원장님, 지금 김유정 의원님 이거는 증거인멸이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을 넘어서 가지고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일을 못하게 회방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필기도구 하나 없이 다 치워버리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너희들 다 복귀해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호 권한대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의 인사 조치가 아니고서는 뭐 늘공이건 어공이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늘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명령이 없는데 돌아갔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저는 근데 이건 예견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미 윤석열이 김성원을 통해서 비화폰 같은 경우도 다 예를 들어 덮어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진두지휘하에 조직적인 인멸이 제가 볼 때는 4월 4일 이후부터 계속 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2달 동안 지속적인 이 증거인멸이 벌어졌고 거의 제가 볼 때 그냥 똥 싸질러지고 간 거죠. 그냥 엿먹어라라는 분위기 정도를 만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본인들이 내란 과정에서 상당히 관여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제 특검이 통과됐으니까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시겠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내란 우두머리 주요 뭐 임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기강이 제대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요 군대에서는 청야 전술이라고 해요. 청야 전술이 뭐냐면 이따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김병주 최고위원이 육군 대장 출신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전술에 보면 청야 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청야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청야 전술은 사전 초토화 전략입니다.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옷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못 쓰게 하고 후퇴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리할 때 적에게만 쓰는 겁니다. 이것은 또 아군에게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 속에 내란 정권 같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권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러한 정권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저는 너무나 분노스럽고 이러한 청야 전술을 쓴 그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그 수석들이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네. 청야 전술 뭐 알고나 썼겠습니까만은 일단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 그런 차원이겠죠? 맞습니다. 뭐 청야라는 뜻이 한문의 원문 그대로의 의미는 맑을 청자에 들 야자를 써서 깨끗하게 싹 비워버린다라는 그런 들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거 이제 초토화 전술이고 사실상의 이제 그 공백지를 만든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전지를 이제 다 비워버리는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방어 전술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적군의 자신들의 진지가 들어가면 유용하게 쓰일 만한 물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비워버리고 적군에게 보급의 한계를 마련한다는 전술이라고 하는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전술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이번 최근에 더 논란이 됐던 것은 대통령실 김건희의 전속 사진사 그 공무원이 블로그를 남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튜버의 자신이 이 서랍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흔적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전술이나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시도의 일환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건 업무 방해 뭐 이렇게 처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거기 있는 물건은 모두 공용 물건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번호도 다 부여가 되고 이거를 치우거나 없애려고 해도 그냥 치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용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 공용 물건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PC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를 심사해서 불용 처분이 나야 이거를 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일시에 다 불용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야, 다 치워. 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치워버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황당하죠. 어제 모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더니 6월 4일 날 첫 출근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뭐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A4 용지에다가 수기로 적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그 다음날 어제부터는 집에 있는 노트북,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일을 보고 있다고 하던데 원래는 대통령실처럼 보안이 특히 요구되는 지역은 개인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반입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갖고 와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공용 물건 손상을 그냥 대놓고 저지른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이건 학시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학시는 하나 있어요. 또 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놈들이 어떤 생각으로 했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만두면서 20대 여성인데 뭐 이렇게 퇴사 브이로그 해서 영상을 딱 올렸어요. 이게요 공직에 담았다가 이제 저기 했는데 그걸 퇴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서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떤 곳입니까? 국가보안 1급 시설 아닙니까? 거기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 찍어서 내보내면. 근데 그렇게 하고 완전 이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회사 없어지기 D-0 D-Day가 왔어요. 회사가 없어졌다 이거지. 네가 없어지는 거지. 응?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를 올렸어요. 응? 그것도 보여줘 보세요. 회사가 사라져. 퇴사 40일 남은. 그때부터 뭐 이렇게 지금 뭐 계속 보낸 건가요? 근데 또 있습니까 더? 쭉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있는 것을 안에서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막 이러는 모양이에요. 어? 근데 이 애가 누구냐면 9급 공무원인데 김건희 사진 정리하고 그랬던 애라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님. 네. 정신이 없어도 보통 없는 애가 아니죠? 너무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건희를 등에 업고 본인이 아주 위세를 떨치던 그런 철없는 공무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보안이 최우선입니다. 과거에 그 대통령실에 영양사를 하다가 퇴사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보안에 걸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책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건물 내부 그다음에 거기 또 잡힌 사람들 이건 다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일단 뭐 캄보디아 뭐 그 심장병 어린이 안고 찍은 사진, 마포대교 호령하던 사진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본인이 거의 준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V0 밑에서 사진 찍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포대교 사진도 애가 찍었다는 거죠. 네, 상사들 말도 안 듣고 막 치받고 이랬다는데 중요한 건 그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첫째, 공직자로서 뭘 그 자기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할 때 그 겸직이거든요. 만약에 수익을 얻었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제일 문제는 보안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공직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실은 제1 그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철저하게 갖춰야 될 문제가 보안 의식인데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전체가 다 기강회의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보니까 김종국 원장님 네. 옷 입은 거나 말하는 것도 딱 김건희네. 아니 그 오래 있었으면 담잖아요. 담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제일 화난 게 뭐냐면 그 청와대나 용산 들어가면 말년에 다 올려줘요. 한 직급씩. 근데 자기 안 올렸다고 지금 화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몇 급인지 제가 정확히 뭐 모르겠습니다. 9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사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굴러오는 과정을 보면서 공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산이 굴러간 게 아니라 매우 사적인 방식으로 굴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사진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게요. 사진으로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야, 여기 대통령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아니면 김건희야? 사진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진은 사이드로 빠져 있고 김건희 사진이 메인으로 나온 사진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사진을 담당했던 저 직원의 저런 행태들을 보면 용산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김건희 대통령의 시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단적인 모습을 저 직원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김건희 따라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걸 또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적어도 여기 40일 전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청와대나 용산 같은 경우 민정 라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거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체크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를 못 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김건희의 힘이 막강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기강이 무너졌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용산은 어떠한 공적인 기강도 없이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직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 보면. 근데 이제 기강회의 문제로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에서 저런 자신감이 나왔는지를 보면 뭐 다 말씀해 주신 김건희의 위세에 기대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보도에 이 사람이 어땠는지가 다 나오는데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학 졸업반쯤에 갑자기 첫 직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다 보니까 철없이 모르고 날뛰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는데 김건희 전속 사진사로 배치되고 나서 실세인 영부인 라인이라 생각했는지 통상의 지휘체계를 어기고 자신의 주장을 많이 관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중심의 사진이 위에 이제 윗선 실무 라인에 올라가면 이 사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찍었던 사진이고 김건희가 중심에 대단다는 걸 우겼다라는 겁니다. 우겼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상급자와 대놓고 언쟁을 벌일 정도로 김건희의 사진을 자꾸 관철하려 드느냐 봤더니 너무 김건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 자체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 행정요원이 알고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찍어 눌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생생한 증언이 나오다 보니까요. 뭐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김건희를 옹호해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김건희가 뻔히 저런 거 알면서도 놔뒀으니까 저렇게 그 직원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급 직원한테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정도 상황이라면 김건희가 재량껏 하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다 줬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상황을 보면서 김건희가 진짜 V0였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의 하나의 증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벌어졌던 어떤 김건희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의구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저 직원의 행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가 지난 정권 3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하는 단적인 예인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당연히 저런 걸 일단 보안 교육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런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게 적발이 되면 감찰반에서 가만 놔둡니까? 저런 직원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공직사회보다 제1 책무가 대통령실 내부 직원에 대한 그 감찰이잖아요. 그리고 기강 확립이기 때문에 감찰관에서 당장 소환해 갖고 경위서 받고 그리고 뭐 그걸 자르든지 뭐 어떤 조치가 바로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던 거예요. 단적인 예입니다. 정말. 예. 정성수님. 정말 공공심이 1도 없는 인간들이 국정 운영을 했으니까 나라가 망조가 된 거지요. 정확하십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지요. 주블리 라인 댄스님. 동접자가 24,000명을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두 좋아요 꾹 누르세요. 야, 이 내부에도 감찰 요원들이 계시네요.
주불리 라인댄스님, 정어리 감찰반장님이십니다. 좋아요 감찰반장님. 기간을 꼭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잡아주고. 청와대인데 거의.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맛을 좀 보여줬죠. 야, 국무회의 이렇게 하는 거야. 어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얼마나 참 뻘쭘했겠어요. 참 그 면면들을 보니까 아이고 참. 그런데 어색하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겁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4시간, 뭐 3시간 40분 이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처음에는 괴로웠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한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몇 장관들은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겪어봤겠죠. 그러면은 정말 다른 애도 있겠지만 진작 저런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했으면 나라가 좀 앞으로 갔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어제 국무회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좀 들어보죠. 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난 맨 처음에 저 목소리 이상민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취임 선서식에서도 예. 저 목소리가 사회를 봤거든요. 어. 그래서 아니 뭐야 이상민 장관이 복귀했어? 아, 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갖고 목소리가. 맞습니다. 네. 저 옛날에는 전두환 닮았다고 영화 텔레비전 출연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상민 닮았어도 그냥 봐주나? 통합이 전무니까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그 출연 정지됐던 그분의 동생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공직자였어요. 그분도. 예. 그렇군요. 그래서 DJ 정부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이주일 씨도 얼마 동안 못 나왔어요. 옛날 진짜 독재 시대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쇼츠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앉아 있는 면면들을 딱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참 기발한 쇼츠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참여한 국무위원들 면면 한번 보시죠. 이야, 참 절반은 감옥 가고 절반은 어디 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박영식 앵커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 파일첩을 들고 나왔는데 빨간색 배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역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오.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하고 싶은 것이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준숙 씨가 아주 막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보라는 식으로 그걸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 면면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가 부역자였는지 누가 내란에 부역했고 누가 윤석열에게 부역을 해서 이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했는지 그 어떤 동조자들이 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으니 웃음조차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진석 위원장도 있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은 바로 전날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당한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지명 철회되고 이제 법제처장으로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정말 뻘쭘했겠어요. 그러니까 출근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는 대통령하고 일을 하다가 취임 첫날부터 퇴근도 안 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예. 3시간 40분을 국무회의를 한 것도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혼자만 90% 얘기 안 하고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처 현안이 뭐냐고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경험도 저는 처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3시간 40분 동안 물과 김밥 한 줄이었고 그거 플러스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니 참석자들이 쉽지 않잖아요. 나머지도 다 못 갔겠네. 뭔 일을 하지? 그래서 의도한 건가요? 제대로 정말 아, 그랬어요? 네. 야, 첫날부터 군기 제대로 제대로 잡으셨네요. 잡으셨네. 네, 지금 예. 그동안 3년간 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개월간은 거의 뭐 공직자들이 일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죠. 3년간 신났지 뭐. 술 취해갖고 들어와서 대충 뭐 혼자서 이야기하고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 뭐 여기 해보세요 하고 가고 이제 지는 이제 술 깨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이은주 님이 이런 글 올리셨더라고요. 그동안 출근 안 하는 대통령만 보다가 이제는 퇴근 안 하는 대통령을 보았다. 그렇죠. 단 이틀 만의 기적. 죽어가던 대한민국이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악취로 진동했던 세상이 수요일 새벽 고지에 깃발을 꽂은 순간부터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벅찬 행복감 싣고 오늘 방송에서도 홀홀 날아 참여하겠습니다. 이은주님은 시인이신가? 예. 그 3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안 갔다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혹시 로얄 키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잘난 척만 할까? 키드니가 신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얄 키드니가 아마 그렇게 로얄은 왕실, 왕립에 이런 거잖아요. 네. 영국의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한답니다. 화장실에 안 가는 훈련. 왜냐하면 그 왕실 행사가 좀 깁니까? 그런데 왕이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세자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래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 신장을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긴 행사를 할 때도 버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걸 조금씩 훈련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왕실에 그런 그 왕족들은 화장실에 오래 안 가도록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다 해서 로얄 키든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사실은 안 좋죠. 네, 그 고위공직자들 중에 뭐 고위공직자가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참석도 있지만 뭐 이게 여차하면 화장실을 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안 가고 참잖아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 의외로 방광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꽤 많아요. 아니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을 안 하지. 아,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다른 나 이유가 있는 그냥 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고 몰랐어요. 그렇게 살란다고. 네, 저희로서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미 패족이 돼버린 윤석열의 그 국무회의 당시에는 이 사람이 또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온갖 숙취를 가득해가지고 가져온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하다 보니 화장실을 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분위기도 아니었는가 뭐 이런 한번 추측도 해보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게 나오던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한테는 국무위원들이 한두 마디 건네면 혼자 한 50분을 또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 국무회의였다 보니까 그 국무위원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도 발언권이 많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무회의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고역이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국무회의 양태를 보면 제대로 준비했겠어요? 지금까지 하면? 거의 준비 안 했겠죠? 대강 오고. 근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답을 들으면 한심한 국무위원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한테는 매우 곤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떤 분이 오든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옆에 계신 뭐 김용남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좀 국무회의가 진짜 풍성하게 토론이 되고 그 국무회의의 그 풍성한 대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받는 또 이 그 국무회의가 만들어져서 국민들한테 이 정부 5년 동안 가도 큰 문제 없겠는데 좀 좋아지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좀 이런 국무회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격노할 수도 없고요, 누구처럼. 곧 헤어질 국무위원들한테. 그러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시간 계속될 거라고 이 참석자들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또 뭐 결정하고 싶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너네들이 장관들이니까 내가 좀 국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 얘기 좀 해봐라. 실태 파악도 좀 하고. 그런데 몇몇 장관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을 거고 완전히 건성으로 윤석열한테 이렇게 체화가 돼 있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고 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네들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 나라 3년 국민들이 맡겨놨는데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지 반성해라.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랬는지가 좀 자세히 나온 게 있던데 몇몇 국무위원들은 좀 놀랐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행정 경험과 의회 경험을 다 쌓았잖아요. 물론 그전에는 이제 변호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현업에서 뛴 사람 그러니까 평생 정치 내지는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게 요새는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별로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4선, 5선, 5선을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인 것이고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의원 생활은 뭐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은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자기 의원 회관실에 있는 보좌진, 뭐 10명 남짓한 그 보좌진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만 해도 사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큰 시의 경우에는 몇천 명 단위잖아요. 이 사이즈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같은 최대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는 것, 그리고 또 의원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대하는 태도, 공직에 대한 어떤 관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전날 거의 매일같이 과음하면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요. 저 어제 혼났어요. 그저께 이야기해도 되나? 해보세요. 말 그랬는데 뭐. 그저께 기쁜 마음에 한잔 했거든요. 좀 당연하죠. 한 잔 많이 달리셨군요. 폭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폭음을 하셨는데. 근데 그 대선 축하하는 자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만났는데 야 이거 날짜 딱 잘 잡았다 했는데 저녁에 만나고 보니까 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그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축하한다고 한잔 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빨리 이렇게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제 혼났구만. 방송 힘드셨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신나가지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아주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덕택이 어제 잠은 또 잘 잤죠 뭐. 아니 저희 방송하면서도 다음날 방송 있으면 그 전날은 맥주 2잔 마시고 1잔 마시게 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들 조심하잖아요. 신경 쓰고. 그런데 하물며 나라를 지금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이 낮이나 밤이나 부어 마셔대면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갔을까? 그러니까 이 모양 이꼴 된.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출근 시간 속이고 가짜로 차 보내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아마 지금 그 경찰 쪽에서 신호 조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마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술도 안 먹고 이랬으면 나라 더 아장났겠죠. 뭐라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좀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꼭 보고 가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그 윤석열 임기 극 초반에 그 5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2022년 5월 말이거든요. 그때 모 매체에서 윤석열 만취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눈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이었나요? 네, 대통령 다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강남의 아크로비스타 밑에서 나왔다는 그 사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이제 완전히 눈 돌아가가지고 벌겋게 취해서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만취한 사진이 공개돼가지고 논란이었거든요. 그게 취임되고 나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첫날에 취임 선서식하고 비상경제 TF 회의하느라고 밤 10시에 퇴근했죠. 그마저도 그 이후에 대변인하고 비서실장도 퇴근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대통령 1일차의 효능감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국무회의 했죠. 그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안전점검회의를 또 지자체장들이랑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과 윤석열은 임기 초반부터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오매불망 한 게 없는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에서 완전히 비교가 되는 대통령의 효능감을 느낀다. 스나이퍼 박님이 혁대가 거의 풀어져 있었던 사진 네, 기억합니다. 지금 그 나왔던 것 사진인가요? 같은데. 이 사진이잖아요. 이게 5월 말이었어요. 2022년. 아유, 왜 사냐? 이 달라진 대통령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참 대단하셔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전 대통령실과 지금 대통령실 문양입니다. 이야, 참. 자, 저 탬버린인가요? 탬버린, 양주병, 마이크. 이야, 대통령실을. 봉황도 술이 취한 것 같네 보니까. 그러니까 봉황도 약간 좀 취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참. 아이고, 참. 이런 나라였어요. 바느질하는 농부님, 김치 담그느라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었는데 손 씻고 누르고 듣겠습니다. 3만 명 넘었으니까 또 이렇게 좋아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현님 질문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했는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시를 내렸는데 나 곧 퇴사할 거야 라고 지시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돼요? 자르는 거죠, 뭐. 얘들 뭐 금방 자를 건데. 자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인데 그때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폭설이 내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국무위원들이 늦은 거예요, 국무회의에.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그때 제가 법무부 근무할 때인데 그래서 장관들이 보통 관용차를 타고 이제 국무회의장에 다들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빨리 결단한 장관들은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지하철로 이동해갖고 시간을 맞춘 장관들이 좀 일부 있었고 계속 차 막히는데 차에 있던 분들은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티가 났죠. 이게 대응 순발력이 있는 장관들하고 그냥 끝까지 관용차에 의존해 갖고 오려고 하다가 국무회의 참석 못한 장관들이 좀 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징계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과로가 일상이 될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하느라고. 어제 그제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했던 공직기강을 조금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그런 것은 이제는 끝나야죠. 정말 새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입으로 넘어가죠. 경호도 이제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호가 다른 때보다는 더 신경 쓰이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참
이 얘기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밤새 술 처먹고 나온지 안 나온지 밖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괜히 뭐 용산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한남동에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오는데 오늘 뭐 술 처먹고 이제 나오냐 뭐 그럴까봐 또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춰서 차 보내고 나중에 또 가고 그때 갈 때 또 경호 안 할 수 없으니까 진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있으니까 시민들 불편해, 보안도 위험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경호를 안 할 수도 없고 인천에서 다닐 수도 없고 이제 한남동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날 경호가 좀 불편했다. 황인권 경호처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더군요. 이제는 경호 행렬도 좀 짧게 하고 또 차선을 다 잡잖아요. 앞에 우리가 흔히 그 순찰 사이드카라고 부르는 그게 이렇게 A자형으로 딱 이렇게 서가지고 거의 4차선을 다 막고 가요. 그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대통령 차가 이렇게 쭉 가니까 아무래도 뭐 신호 조작하고 차선 정리하고 그러면은 차로가 좁아지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통령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편한 거죠. 그래서 확 저기를 했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이제 지금 경호처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도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던데 수도 좀 줄이고 낮은 경호처, 작은 경호처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방향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똑같은 경호처인데 그 위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머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건데 그야말로 한마디로 입틀막 경호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다 국회의원부터 뭐 일반 시민부터 대학원생부터 싹 다 입 틀어막고 들려나가는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라고 저희가 매우 개탄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가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선 아니고 2차선 정도만 막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경호를 최소화하는 게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는 데마다 이 신호 막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배달하는 분들도 다 멈춰 서야 되는 그런 거예요. 시간을 그렇죠. 다퉈서 가야 되는 그렇죠. 분들. 그래서 아마 국민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현충일 추념식 가는 대통령 행렬을 보면 확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영상 캡처한 걸 한번 보시죠. 현충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대통령 행렬이 저 뒤에 보이죠? 차로를 막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스며 승용차며 트럭이며 다 제 차선 가는데 한 차선은 있어야 대통령 가니까 사이드카가 이쪽으로 조금 빼주세요 하면서 대통령 일행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차선 하나만 확보하는 거죠. 딱 하나는 막아야지 네, 뭐. 그렇죠. 가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니까. 네. 원래는 근데 저건 싹 막거든요. 싹 막았죠. 신호 다 조작하고 네. 언젠가부터. 그래가지고 나 한 번은 가는데 그때 어디를 갈 때였더라? 와 바빠서 죽겠는데 그냥 막아놓고 이렇게 저기 하려는데 한참을 못 가게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내가 아주 애를 태운 적이 있어 윤석열 때. 나쁜 놈. 그게 막는 것도 막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면 그때만 딱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한참 막았다가 더 늦어진다 그러면 잠시 풀었다가 또 막았다가 그 체증이 더 오래 시도 때도 없이 오래되는 거예요. 아무 때고 나오니까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오고. 아니 근데 그걸 윤석열만 그랬던 게 아니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죽을 마실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입 그 직원들 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 오면 일주일 동안 시민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하에서 적어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민적인 소양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죠. 시민교육 교수님 아니셨어요?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 철학이 서 있어야지만
뭐 경호처뿐만 아니라 지금은 용산이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철학적 기조하에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 기조가 없으면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권력이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니까. 청와대라는 데는 엄청난 권력이 흘러다니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의 철학이 없고 그 대통령부터 대통령 부인까지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아래 다 사익이 흘러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을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국민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 이름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런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공무원도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가거나 국민보다 낮게 가거나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취임 선서식으로부터 드러났고 내가 국민의 대리인이자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와 당연히 비교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자신을 황제라고 여기고 국민을 발 아래로 뒀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국민과 함께 국민보다 낮게 가겠다라는 저 인식이 경호에도 반영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고 예. 이런 게 이제 감동이자 공감으로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 상징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정말 보기 좋다고 봅니다.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장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요. 한남대교 6차선을 전면 통제한 모습인데 윤석열 때거든요. 저게 저 뭔지 반대편 차선 저 보세요. 심지어 돌아갈 때였어요, 사조로. 근데 아니요. 이게 심지어 예. 탄핵되고 나서예요. 예. 탄핵되고 나서도 저렇게 6차선을 다 통제하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관저 빼고 사저로 갈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저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이제 자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세우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참 보기 싫지요. 윤석열 김건희. 그래도 수갑찬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곧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부에서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까라 아이디가 까리합니다. 다 좋은데 배군기 이 양반은 재미가 없어. 매불쇼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아닌데? 제가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데 개그맨 출신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으니까요. 까라님 이해하시고 예. 그래도 계속 정치 1번지 사랑해 주세요. 네. 예. DOU님 오늘 현충일 행사에서 김혜경 여사님 눈물 흘리시던데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영부인 품격을 봤습니다. 수문동님 우리 대통령님 여사님 건강 잘 챙기시길요. 예. 임광재님 박영식 화이팅 어휴. 하면서 슈퍼챗 또 같이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두윤님, 수문동님, 임광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태훈님, 백용현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임광재님 아까도 보내셨네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정어리 화이팅 패널님들 화이팅 김용남님 김유정님 김종옥님 박영식님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나오시면 되게들 좋아하셔요. 이윤정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 고맙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특검법 3개 통과됐습니다. 짧게 그냥 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인데 특히 최혜병 특검법안 통과될 때, 그 방청석에 앉아 계시던 해병 예비역 연대 그분들의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뭉클하더군요. 네. 그분들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환호성을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재의결했는데 결국 부결됐을 때 그 눈물 흘리던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는 거부권 행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통과되는 순간 그분들이 일어나서 환호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특검 얘기해 보지요. 환호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예.
수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전에 부결됐을 때 우리 그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분들 막 그 탄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작전을 선포한다!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회의원이야!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내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저분들이 어제 일제히 일어나서 격려하는 모습, 이게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식 앵커님. 네. 그러니까 2023년 7월 19일이니까 거의 2년 맞습니다. 만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제대로. 이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 당연히 해병대 예비역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마음을 쓰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화면에 나오지 않았던 최 해병의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셨고 보도를 통해서 이 최 해병이 어떤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험관을 통해서 어렵게 얻었던 외동아들을 잃게 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지난 2년간 느껴왔던 그 고충과 고통은 저희가 이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그럴 감정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최 해병 특검의 통과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간 윤석열을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 특검을 막아왔던 자칭 보수 정당이지만 보수가 아닌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심판해야만 하는 국민의힘이란 정당, 그리고 사법적으로 단죄해야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 이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사실은 근데 그 세 가지가 그 범죄 사실은 따로지만 범인은 하나예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다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결국엔 내란 특검이 이제 세 가지 특검법 중에 그 수사단의 규모가 제일 큰 게 내란 특검이죠. 파견 검사만 60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최혜병 사건 또 김건희 관련된 특검,
그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고 하다가 또 일으킨 게 내란이잖아요. 그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세 가지 사안들이 물고 물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숨김없이 그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진상을 국민들께 밝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영부인이든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혜병 특검은요, 사실은 사건 발생을 이렇게 그 되짚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해병대 사단장의 아주 잘못된 지시나 결정 때문에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순리대로 처리했으면 그 사단장이나 뭐 그 명령 계통에 있던 사람들 사법 처리되고 끝났을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그 주가 조작에 주범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그게 영부인하고 연결되고 대통령에게 바로 잘못된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일이 완전히 어처구니 없게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파괴되고 법질서가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바로 잡히게 이제서는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내란이 파견 가능한 검사 수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가 40명, 최상병이 20명, 전부 120명인데 다 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은 좀 빨리 결과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비틀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지금 계속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거를 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법에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간 청년이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 과정에서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활용했고 그 권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건희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밝혀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식을 둔 특히 이제 군대에 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전 최근에 지금 뭐가 화가 났냐면 종편이나 케이블 가면 이 국민의힘 패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론으로 지금 반대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수사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그 표적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네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진우, 임종득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한다고 계속. 그게 왜 정치보복이에요? 쟤네들이 먼저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지. 그래서 지금 화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화나서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다가 싸우고 싶은데 이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해서 통합의 시대라고 하니까 싸우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맨 처음에는 그냥 윤건희 그다음에 장성들이었나?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출급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개입된 거 아니야? 그다음에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수천 개 비화폰들이 뿌려졌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다음에 그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60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검을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야 우리한테 정치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진짜 야 이걸 상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을
하지만 또 대통령이 상대해야 된다고 얘기해 상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자 속전속결 빨리 진행을 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3년 동안 얼마만큼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무너진 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적인 잣대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통합이라는 얘기하고 법질서의 확립 내지는 정의 실현이 상충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국가 법질서 확립 내지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게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통합은 예를 들어서 야당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 내지는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얘기지 통합을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마치 과거에 벌어졌던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통합 얘기하면서 왜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거고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과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통합하는 거지 마치 통합하고 범죄 수사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말을 섞어서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조권섭님 어디서 들으셨나요? 진짜요? 금융감독원장에 김영남 의원님 결정됐다고요? 정말 축하드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일조해 주세요. 발표 났어요? 저도 모르는 얘기. 강유정 대변인 저 아닙니다. 저냐고 물어보는 분 계세요. 저 아니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김유정입니다. 네, 저 김유정.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최병 특검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김영남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의 도화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 했던 거 그것은 우리가 다 비난은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바로 최병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출근 안 해, 맨날 술 처먹어, 경제 안 챙겨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난하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술 먹는 대통령이 술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탄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병 사건이 터진 것은 완전히 법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딱딱딱 했고 오케이까지 났고 해병대 사령관이 사인까지 했고 국방부 장관도 오케이 했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경로해가지고 완전히 뒤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명죄로다가 엮고 완전히 이건 정말 나빠도 보통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왜? 정정당당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가고 있는 수사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바꿨다.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날까 봐 이종섭이 야 너는 호주로 일단 가. 너는 국회의원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김건희까지는 우리가 몰랐죠. 이게 윤석열이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태원 때 뭐 책임을 이상민이 그때 물러나야 되는데 뭐 근대 국가에서 책임을 그렇게 묻는 거 아니다. 따박따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그래서 그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성근 사단장 이놈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하고 완전히 또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종호가 바로 또 김건희 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딱 그 순간에 딱 그래. 아하 이렇게 됐구나.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잘 걸렸어. 이제는 빼박이야. 딱 그랬는데
특검을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막 밀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나와서 밝혀라. 그래? 에이씨,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개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 살려고, 지 죄를 덮으려고. 그래서 최혜병 특검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특검 시작하면 맨 먼저 뭐부터 밝히겠어요? 800의 칠빵. 이거 밝혀야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 받은 놈들 얼굴 다 나와요. 하나씩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조태영, 임종득, 이시원, 임기훈, 김계환, 또 김화동, 유재은, 신범철, 이종섭까지 7월 31일 통화한 것만 해도 이 800에 7070으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이번에 반대하는 토론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지가. 자격 있습니까? 이종섭. 이 800에 7070이 누군가. 이게 윤석열이라면 이거는 딱 걸리는 적이고 만약에 이게 김건희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큽니까? 김영남 의원님? 둘 다 크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경호처 명의의 전화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도 경호처 명의로 그 개설을 하고 한남동 관저에 있는 전화도 경호처 명의로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경호 대상이 있는 곳은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도 개설하고 관리자가 경호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800에 7070이 도대체 어디서 쓰는 전화번호냐 짐작은 다 했죠. 근데 끝까지 안 밝혔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 직무실, 지금 정확하게는 부속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저 사람들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조사해서 제대로 추궁하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정말 특검 저기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몇 번을 거부하고 다 세 가지 특검을 합하면 다 해서 한 8, 9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 권한 대행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 특검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진짜 얼마나 우리 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매를 번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전술을 썼었잖아요. 조금 약화시키고 추천권 행사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해서 그럼 이거라도 좀 해줘라고 매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강화시켰다가 조금 약화시켜서 이거는 하자. 상설특검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통과시켰는데 결국은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화된 특검법으로 어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벌었어요. 매를 벌었죠. 매를 벌었어요. 국민들이 얘기할 때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나라가. 그것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지가 있을 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 안 했으면 특검 지가 임명해.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바보짓 한 거예요. 바보짓 한 거예요. 네.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보고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윤석열의 만행과 그 800의 칠빵칠빵에 대해서는 부속실, 집무실이라는 게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더 분노스러운 건 국민의힘이에요. 선거 기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했습니까? 저희 정우리 TV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최혜병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수사 외압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묘역 참배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어제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당론으로 반대했죠. 당론으로 반대하고 불출석했지만 표결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소희,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 이 외에는 불출석했어요. 표결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중도 외연 확장? 우스갯소리죠. 표 한 번 얻어보려고 생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태는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너무 분노스럽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저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세상에 묘비 뒤에 가서 저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가야죠. 앞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 사진 찍기용 아닙니까? 최수근 왜 젊은 놈 왜 저래? 저한테 그러세요. 저 좀 해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얘기 때문에 제가 종편이나 가면 좀 잘 안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넥타이 메고 가서 안 싸우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전혀 넥타이 메고 안 싸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니, 우리 그러니까 탐탐 TV. 묘비 명이 누구 묘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서 사진 찍는 사람이나 눈물을 쥐어짜기 위해서 눈을 뒤집는 사람이나. 아이고 참 젊은 애들이 왜 저러지 좀. 자, 오늘 현충일이라 끝내려고 그러는데 좋아요가 2만 명이 안 됐어요. 2만 명 될 때까지 안 끝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저희 나가야 됩니다. 예, 찡이랑님, 유연하님, 알찬하루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말은 정말 이제 좀 신나는 주말 아니겠습니까? 얼마 만에 이런 주말을 만나요. 정말 세상에. 에휴, 좋아 죽겠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만이 됐습니다. 김정구 원장님이 징징 울었는데 이제 보내드려. 화가 나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구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